예, 저는 용학도서관 전 상주 작가이면서 저 현재는 여기에서 동시를 가르치고 있는 임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널 소개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방금 이제 시업 회장님이신 윤일현 선생님 방금 이제 첫인사 말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송 선생님 지금 아마 와 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려오지 싶은데 우리 문인수 선생님의 시 정막소리에 보면 장음송 시 있잖아요. 제가 뭉뚱그려서 이 세 분에 대한 안내를 그러니까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장음송에 보면 선생님 이래 써놨잖아요. 어두운 표정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일찍여이고 55년생이고 동갑내기면서 삼형제 중 장남인 장옥관, 엄원태, 송재학 선생님이십니다. 방금 윤일현 선생님은 먼저 이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세 분 장음송 패널을 모시고 문인수 선생님의 어쩌면 육성을 대신해서 새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사회자의 특권으로 배꼽이라는 시집에 시인의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인의 말에 보면 절경은 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야말로 절경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결국 선생님 사람 구경일 것이다. 이렇게 썼는 거 맞습니까? 맞대요. 선생님 썼는 거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그래, 사람 구경이라는 말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그렇게 절경은 시가 되지 않고 왜? 사람 냄새가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사람이 절경이다 하여 문인수 선생님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 구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구경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면서 장옥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거리 좀 달라고 이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인수 선생님의 어떤 시의 중심에 늘 인간을 세워두려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선생님, 항상 시 속에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시 속에는. 인간. 네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이 시 속에 항상 늘 인간을 세워두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러면 절경은 시가 되지 못한다는 이 명제와 어떤 식으로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인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던져서 선생님의 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장옥관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이 질문을 내놓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장 선생님이 오랫동안 마이크를 좀 들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배꼽에 나와 있는 시인의 말에 이제 절경은 시가 되지 않는다. 왜? 사람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야말로 절경인데 사람이 절경인데 시를 쓰는 것은 그 대상이 뭐든지 간에 사람 구경하는 거다. 문인수 선생님 배꼽이라는 시집의 시인의 말에 그 내용이 있고 또한 선생님도 제가 질문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 문인수 시의 중심에 늘 인간을 세워두려고 했는가? 이거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선생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 지금 여기도 거의 제가 생각해 99.9%가 다 시 쓰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텐데 우리도 결국은 모든 사물도 의너해서 시를 쓰게 되잖아요. 왜 이 시 속에 늘 인간을 세워두려고 했을까? 문인수 선생님이 혹은 문인수 선생님이 아니죠. 결국은 장옥관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만약에 장옥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틀렸어 이러면은 고개를 옆으로 흔들기. 쌤 알겠죠?
마음에 든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오케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옥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고개를 흔들고 마음에 들어 이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안 어려우니까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죠? 네. 선생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장옥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우리 올해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문희수 선생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어떤 경우에도 늘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맞닥뜨리는 생하고 마주치면서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그런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만나시겠다 하는 그 점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래 저하고 같이 밟고 부축을 해서 올라왔는데 임창하 시인이 이거 마침 신랑 입장처럼 하는 것처럼 같다고 그러시니까 바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풍악을 올려라 그러세요. 그런 어떤 그 유머, 그 여유,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일단 그런 질문을 한번 임창하 시인이 묻길래 이렇게 한번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때 과거에 문희수 선생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 시에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시를 안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풍경을 노래하거나 또 단순히 어떤 나의 감정이나 정서를 노래하고 이런 어떤 시는 쓰지 않는다고. 어디까지나 거기는 내 시의 중심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그 인간이 들어가 있고 그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문희수 문학의 중심에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듣고 그래서 문희수 시의 어떤 그 감동은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희수 시인께서 경력에 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늪에서 젖듯이라는 그때 1년에 등단하시고 난 다음에 했던 시집 2권이 있는데 그건 자꾸 그걸 한때는 그걸 양력에서 지우셨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그걸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민음사에 그 시집이 나오기 전에 2권의 시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냥 지우고 그 뿔에서부터 내 문학은 새로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2권의 시하고 뿔 이후에 그 시집의 차이는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한번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희수 시인이 이루었던 어떤 시적 중치, 놀라운 지울 수 없는 문학사적인 어떤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늘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뿔 2주에 이전에 2권 시집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시를 썼구나. 문희수 시인께서도. 그렇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이렇게 열심히
어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두 번의 시집과 그 뒤의 사집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어떤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탐구,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인들이 대개 보면은 앞에 두 권 시집에 머물다가 그냥 마감을 하죠, 문학을. 자, 그러나 문희수 시인은 거기서 계속 그것을 진전시켜 나왔습니다. 끝없이 발전시켜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축이 바로 어떤 남다른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만 있으면 아니겠죠. 문희수 시인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시적 미학, 그거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문희수 시의 중심에 있는 인간을 세운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궁극적으로 우리 문학의 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이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우리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점이 이제 문희수 시인께서 잘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 하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monte 선생님, 방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두 권 시집을 지우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뿔에서부터 정말 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랑 구경, 아까 문희수 선생님 배꼽에서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했는 게 확연히 두드려졌나요? 왜냐하면 저는 늪해졌듯이 그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어monte입니다. 지금 장옥관 선생의 시인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같은 우리 임창화 사회자께서 한번 어떤 문희수 시인의 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나 하고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할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내일 하면 안 되겠나 하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밤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12시가 넘었어요.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약속을 어긴 것 같아서 1시쯤 돼서 아마 내가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문희수 시인이 평소에 걸어온 시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쭉 생각해볼 때 이 본격적으로 문희수식 어법이라 그럴까 시학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발현된 것이 뿔에서부터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은 장옥관 시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늪해졌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 이런 시들이 여기 지금 시인의 말에도서 나타납니다. 시인의 말에도 보면 세상 늪해졌듯이라는 시집의 시인의 말하고 예를 들면 달북이나 동강의 높은 새의 시인의 말하고의 뭔가의 호흡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참 많은 차이를 보거든요. 이 시인의 말에서 벌써. 우선 첫째 시인의 말에서 첫 시집의 시인의 말에 첫 시집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것을 오히려 다 못했는 것 같아요. 말은 긴데. 근데 오히려 저 뒤에 배꼽이나 이런 데 가면, 달북 이런 데 가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한 거 이상으로 더 하시거든요. 문희수 시인이 배꼽에서부터 이런 개인의 말의 경제성 하여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그 말이 울려나가는 힘 이런 것을 만드는 문희수식 어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끄떡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수님들 어떻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다 정확하게 알아맞혀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뿔에서 보통 인수 형님이 인터뷰 자리나 이런 다른 자리에서도
뿔을 내 첫 시집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양력에 그 앞에 두 권의 시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래 사색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늪이 늪에 젖듯이와 세상의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 그거 그 두 권의 시집을 진짜 지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왜요? 뻔한 걸 내가. 너무 뻔한 소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시집에서 본인의 어떤 시집의 어떤 뭔가 어떤 각성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뿔에서부터는 그거를 본인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깨닫기 시작하고 그 자기식의 어떤 시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시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문인수식 시학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러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말에서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뿔에서부터 그런 문인수식 그 어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시학 이거는 아직 내가 볼 때는 관심이 그쪽으로 이제 더 그 전에는 약간 자기 정서, 서정성 뭐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느낌, 애환 이런 거 중심으로 시를 썼다면 그 관시점을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에서 타자를 향한 시선 이런 거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이 뿌리에서부터라고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인수식의 어떤 그 시학의 호흡이라 그럴까요? 이 장단이라 그럴까요? 이런 리듬감 이런 것이 있는데 문인수 시인 특유의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 장목관 시인이 여러 번 몇 번 이런 분석적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보충 듣고 싶고요. 이 문인수식 특유의 그 어법 호흡이 이 성주의 그 방오름산이라는 고향인 성주에 방오름산이라는 그 산을 중심으로 한 회치는 산이라는 시집이 그 뿔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시집입니다. 이때만 해도 문인수 시인이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또렷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가치라 그럴까 이걸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그 해치는 산이 굉장히 좋은 시집이거든요. 그때 이제 문인수식 그 리듬이 완성되는 거의 문인수 스타일이 완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업이 이 회치는 산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이 동강의 높은 새예요. 그래서 동강의 높은 새에 가면은 주로 뭐 정선 그다음 우포 뭐 이런 여행시가 많습니다. 근데 여행시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경으로 보러 다닌 게 아니에요. 문인수 시인이. 그 여행시를 통해서 문인수 선생이 그 문인수 시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인들이 많이 쓰는 여행시하고 문인수 시인의 그 동강의 높은 새를 차별짓는 굉장히 큰 대상은 모티브나 이런 것들은 여행지에서의 어떤 그런 지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전부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 구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인수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 구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정점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 이제 시집으로 말하자면 시입니다. 시. 그때부터 문단에 진짜 좋은 평을 받고 평가도 받고 뭐 거기에 당하는 아주 진짜 유명한 시인이 거듭나게 이제 완전히 시라는 걸 통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죠. 아마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내가 문인수 시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런 자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시집에 뭔가 이게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어떤 지도를 하면서 그 뿔이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문인수식 어법을 이렇게 획득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오랫동안 문인수 시인하고 같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했습니다만 사담도 많이 나누고 뭐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첫째, 둘째 시집을 좀 막 그냥 버리고 싶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왜 어떤 계기로 그런 어떤 자각을 갖게 되었을까?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각을 하게 됐을까? 이거는 한번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혹시 단어 중심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어떤 키워드 하나로도 내가 그 뿔을 쓰게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왜 첫째, 둘째 시집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자각이 있었는지, 어떤 자기가 키워드 한마디로 말씀하면 어떤 건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 이 질문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모드 선생님의 핵심, 방금 말씀하신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인 뿔에서부터 문인수식 어법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도대체 뭐냐? 혹시 큰 충격을 먹어서 갑자기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뭔가가 당할 때 사람들이 막 이 충격을 먹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거에 대한 자의식이라든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뿔에서부터 문인수식의 어법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어법을 만들게 되었나, 그거 영업 비밀을 지금 여기에서 조금 가르쳐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문인수만의 어법, 경제적인 어떤 툭툭 내던지는 어떤 그런 어떤 어법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절단하듯이 전묘법 같은 그런 어법을 갖다가 선생님이 구사하게 되었는지, 여기 아마 가장 문인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바로 문인수 식의 어떤 어법,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약간 전묘법 같기도 하고, 음악으로 치면 이건 아리아도 아니고 뽕짝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한이 서려 있는 판소리 같잖아요. 제가 대신 이야기 드릴게요. 네. 주제 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희수 시인하고 많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많이 다녔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때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희수 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법이죠, 그죠? 어떤 식으로 말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앞에 있는 두 분의 시들은 대개 정서적인 어떤 표출, 정서 표출이 목적이었는데, 뿔 이후에는 거기 정서 표현이라든지 의미보다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를 다 빼쁘고, 그래도 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건 된 거라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들은 다 최소다, 불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사이에서 그 의미가 서로 시가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지, 시인이 지가 말해가지고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의도하고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가 의미를 전달해야 되지, 시인이 직접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뿔인데, 그러면 뿔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압축과 절제인데, 그 문희수 시인의 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뼈가 있어요. 뿔이 뼈지 않습니까? 그 문희수 시인의 시는 반드시 한 단씩 뼈가 있어요. 축이 있어요. 이 축인데 시적인 의미면 의미, 이미지는 이미지. 한 시적 인식이 축이 있으면 이 축 하나만 가지고 그냥 바로 가가지 쓸데없는 걸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더 강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와닿죠. 한 의미. 시 같으면 시에 대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지, 득이한 것을 안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하나 딱 만들고, 그 뼈를 만들고 그 의미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대조 대비를 해요. 그래서 항상 뒤집어 한 번 다시. 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붙입니다. 그래서 겹의 시선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을 해서, 그러다 보니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뼈대를 만들고 시에 시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를 축을 만들어서 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대의 의미를 대조하고 대비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아주 힘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문희수 시인의 시적 방법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 축을 만들고
어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뻔한 이야기니까 했기 때문에 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의 시들은 절대로 뻔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 부여, 새로운 인식이 들어가지 않는 시는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고, 거기에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딱 뼈를 세우고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뒤에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를 시인이 직접 지술하지 않고 이미지를 던져가지고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근접 감각을 이용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 한국 시사에서 영향관계에 있다고 보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박용래 시인이에요. 박용래 시인이 문희수 시인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언급을 하셨거든. 그 박용래 시인이 보면 그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최대한 압축하고 절제하는 방식인데, 근데 박용래 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시각이고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용 이후의 이미지점이 시각과 청각인데, 그것까지 있는데 문희수 시인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 근접 감각이야. 아주 그래서 후각 이용하고, 그 다음에 촉각, 미각. 그래서 목탁에서 살구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목탁 소리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감각을, 직접적인 어떤 감각, 몸과 가까운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그걸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시적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축을 만들고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제거하고,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 대비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방식은 이미지, 근접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마지막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정서적인 울림을 죽인다는 거죠. 정서적 울림이 없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연민이라는 정서적 울림이죠. 그래서 연민의 시학인데, 그 연민의 시학이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그 이미지, 근접 감각을 통한 이미지 방식이고, 그걸 가지고 시적 인식을 통해서 뒤집기를 통해서 그 정서적 울림을 효과적으로 연민의 감정을 최대한 조폭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쓰셨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문희수 시인의 독자적인 시적 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장원관 선생님 했는 거 몇 프로 맞아요? 몇 프로? 다 맞아요. 아, 맞아, 100%? 박수 쳐줘야 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엄은태 시인과 장원관 시인께서 이제 문인수만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 3쪽에 거기 배꼽에 보면은 마지막 년에 사람의 반은 그늘인 것 같다 말려야 하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한자 시는 말씀원의 절사자인데 언어의 신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문인수 시는 나름의 그 독특한 시작으로 이 언어의 신전을 구축했는데, 저는 바로 그 엄은태 시인과 장옥한 시인께서 말씀하신 그 문인수식의 그 창작 방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반은 그늘인 것 같다 말려야 하리. 결국 문인수 시인의 그 시는 이 말리는 기술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말리면은 물기 다 빠져보고 버석 마른 것도 있고, 덜 말려가지고 그냥 질척질척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 시인의 시는 보면은 리듬 혹은 탄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속에 습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탄력을 유지하고, 이 말리는 건조 기술이 아주 남다르고 대단한 어떤 그런 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집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예. 예,
같은 말을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지금 장욱관 시인의 발언을 듣고 나니까 이문수 시인의 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예를 든 그런 건적 감각이나 어떤 이 어법에 대한 이야기들에 해당하는 좋은 시들이 참 사례들이 많고 뭐 시도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고, 그런데 저는 꼭지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꼭지라는 시는 노파, 그러니까 홀로 독거 아줌 할머니가 고갯길을 언덕을 오르막하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 주전자 꼭지가 나와요. 굉장히 멀죠. 그 할머니랑 주전자 꼭지는 상당히 먼 걸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 감각이, 거기서 지금 또 우리 유진훈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그걸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말려가지고, 진짜 맛있는 황태가 되어 있는 그런 어느 딱 정제미가 있거든요. 정념미가 있거든요. 그런 정념미를 초기 시절에는 못 가졌거든요, 절대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문인수 시학을 완성시킨 그런 중요한 계기다. 그런 작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재 학생 오셨으니까, 그러면 송재 학생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시인의 말 한 꼭지만 하나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송재 학생한테 마이크 한번 넘겨볼까요? 근데 아까 처음에 문인수 선생님은 첫 번째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을 지우고 싶었다 그랬지만, 저는 좋고 나쁨은 두 번째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에 이 1986년 생각해보니까 나 이때 뭐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시인의 말,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말에서 이 시인의 말이 많건 말이 작건 늘어지든 이렇게 사족이 좀 많든 간에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시인의 말이어서 전 꼭 갖고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늪이 여기 시인의 말 이거 한 꼭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비록 첫 시집이긴 해도 나름대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작품들이다. 시는 시인 그 자신의 등간물일 뿐이다 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빌어 나는 내 시의 미흡함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자 한다. 시와 함께하는 그 어떤 과정이든 그 동안만은 자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보이고 또 가장 그럴듯하게 살아있음이어서 나는 시를 버리지 못하였고 또 그럴 것이다. 그뿐이다. 시를 생각하고 쓰는 일이 굳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뛰어들어 훌륭히 잘 참아내는 유일한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어둡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 맑고 아름다운 떠돌지 않고 일관된 그런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으로 이 남루한 한 장을 남긴다. 늪이 늪해졌듯이 1986년. 선생님. 지금 8시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을 쓸 건데, 솔직히 이제 제가 거기 뒤에 시를 5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의 말 한 편 하고 그 다음에 시도 한 편 중간에 한번 읽었으면 어떨까.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퀴즈인데요. 여기 시가 5편이 있는데 이 중에 첫 시집에서 내가 또 한 편을 뽑았어요. 혹시 어떤 시인 줄 아무도 모르시죠? 첫 시집에 있는 시를 한 편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도 역시 의미로 생각하고 내킨 김에 요거 마저 읽고 그 다음에 송재 학생님한테 마이크를 10분간 넘길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첫 시집에 나와 있는 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 관객분 중에 한 사람 읽으실 수 있도록.
모른다, 이제. 여기 4페이지에. 선생님 여기 4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 세 편이 있는데 여기 첫 시집에 어떤 시가 실려 있어요? 혹시 시? 없어? 큰일 났네. 작가도 모르네. 선생님 그러면 이 시 줘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시가 아니니까. 이 시 줘주세요. 원래 자기 시도 자기가 어느 작품, 너무 시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4페이지 이렇게 줄여서 가르쳐 줬는데도 시도 아니고 화관도 아니고 다시 받았는 중에 한 편이 분명히 첫 시집에 실려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맞혀. 선생님 빵점이다. 아유, 예, 100점입니다. 다시 받아는 이거 첫 시집에서 제가 한 편 골랐는데요. 저는 이 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아리따운 목소리로 기현 언니가 한 편 읽어주면. 선생님은 첫 시집, 두 번째 시집을 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해인가 시 강의하는 중에 제자들하고 첫 시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문득.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선생님 첫 시집, 특히 첫 시집에 대한 그런 본인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한테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그랬을까?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시편들이 그렇게 버릴 이유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독자로서. 선생님을 모른다 생각하고 저는 작품만 봤는데, 첫 작품 중에서도 새를 쫓으면였는가? 그때 우리 강의하면서 몇 번 봤는데, 그 비유라든지가 너무 생견하게 잘 살아있고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창하신을 보니까 다시 바다는, 저도 이 작품에서, 이 작품도 괜찮은데, 왜? 그 첫 시집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셨잖아요, 사실은. 뿔에 이렇게 전전하시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 시 공부하거나 독서들로는 첫 시집, 둘째 시집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뿔을 쓸 수 있겠구나,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3시집이 온 게 아니라 첫 시집과 두 시집이 거느리고 있는 그 언어를 배양해내는 힘이라든지 그 비유라든지가 세 번째 시집으로 선생님 하실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첫 시집에 있던 작품을 사회자가 읽어보라 그러니까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바다는 죽음은 나의 외로운 허리를 지나갔다. 가장 높이 솟구치는 해일을 보았다. 단 한 번. 힘찬 아가미로 소리치며 껴안은 바다는 무너지며 헤엄치며 그 바다는 천천히 눈 감으며 나의 바다는 새로운 언어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것이 또한 징징 우는 소리라서 낭독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별거 아닌 시를 살렸네. 별거 아닌 시를 살려줬다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송지학 선생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문인수 시인의 어떤 시적 변혁이 뭐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앞에 얼추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이런 내용을 약간 궁금해했는데 그냥 아까 장옥관 선생님은 장옥관 선생님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오시기 전에 사실 했지만 그거는 문인수 선생님의 어떤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장옥관 선생님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질문이 계속 이렇게 중복되고 있지만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독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먼저 선생님, 송재학 선생님은 송재학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송재학 선생님 식으로 한번 또 문인수 선생님의 어떤 시적
변화가 언제 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선생님 한번 10분 정도. 송재학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하실에 어떤 이 강당에서 어떤 풍경들이,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그런 풍경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마스크를 껴고, 또 검은 마스크를 껴는 사람이 또 몇 사람 있네요. 좀 틀렸고. 뭐 어떻게 됐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 지점 그렇게는 한 3분의 1을 더 견디면 이 질병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략 그래 예측을 합니다. 물론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대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디 무탈 하시길 바랍니다. 문희 선생님하고 인연은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지점입니다. 문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 물론 짐작할 수 있지만도 그래도 어떤 본인의 입으로 듣는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인수 씨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스펙, 저 시인 하면 뭐가 떠오르지? 뭐 장욱관 하면 뭐가 떠오르지?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벌써 굳어졌어요. 문인수 시인 경우에는. 문인수 시인이 한참 활동을 할 때 노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년종 시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종 시인이 저 친구 이제 전성기야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전성기 하는 말은 시인들한테 해당이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말을 시단에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정년종 선생이 했는 말을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건너서 들었는데, 전성기다 하는 말, 뭐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특히 문인들은 전성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성기가 대략 한 번은 있죠. 시를 잘 쓰든 못 쓰든. 특히 대구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고교 시절에 전성기를 보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문학 수업할 때만 해도. 근데 문인수 시인도 고교 시절에 전성기를 한 번 보냈어요. 1차 전성기를 보내고, 아시다시피 늦깎이로 등단을 해가지고 다시 전성기를 보내고 좋은 시집을 많이 냈습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문인수 씨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 언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의 언어는 나름대로 문인수 표라 할 만한 언어가 있죠. 아직도 우리가 이거는 뭔 아무개 시 아닐까 시만 딱 보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게 생겼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건 퇴고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만지고 헹구고 씻어내고 어디 또 실행에 얹어놓고 다락에 넣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또 조물락거리다가 손때가 새카맣게 되는 거. 손때는 아니겠죠. 입속에 넣어서 굴렀을 거예요. 아마 계속 입속에. 침이 가득 묻어 있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 문인수 식의 어떤 언어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저 장욱관 선생이 박용래 이야기를 했는데 박용래하고는 또 좀 달라요, 보면. 서정시인들도 다 결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그 속에서 이건 문인수다 하는 그런 거, 그걸 지점을 찾아내는 거, 그게 문인수 시인이 획득한 문학적 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문인수의 어떤 언어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추적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최근에 옛날 우리말들, 어떤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세종조에 뭐 이래
그 자료들을 이래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말식 어떤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카피를 해가지고 뭐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카피하는 게. 그래서 중국식의 성과 이름을 따가왔는데 석자로 된 거예요. 근데 고려 조선조에 왔어도 실제로 양반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원래 우리말 이름 그런 걸 쓰는 게 많았어요. 그게 되게 이두식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두식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약간 문인수 어떤 언어들은 어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감정의 원형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문인수 시를 접근하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감각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 시인들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발화를 할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는 건 고려로부터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더 발전이 되어 나온 게 예를 들어 객관적 상관물 하면 비슷한 어떤 사물의 외향에 자기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소떼 같은 게 있으면 자기 마음이 어떤 상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거기를 이입을 시키는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사물의 외향 혹은 사물의 성질 어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이름 이런 거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거. 그 몇 프로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쪽에서 그 문인수의 어떤 사람도 많습니다. 그 풍경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인수 시인이 했는 말 중에 뭐 어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풍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뭔가 그 풍경들, 사물들도 전부 다 자기 손때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문인수의 어떤 사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풍경만 외따로 존재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게 기존의 어떤 서정 시인들, 서정 어떤 시의 어떤 문법하고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그 사람인 경우에는데요. 그러면 문인수는, 결국은 문인수 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염속하는, 각축이라고 하는 시도 염소끼리 뭐 서로 싸움하는 게 있는데 뿔을 대고 그런 시들도 보면 결국은 사람이 그 돋아 나옵니다. 시의 어떤 배면에서. 그럼 문인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다 기막힌 사람들이에요. 뭔가 고비를 넘긴 사람, 단계를 거친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서사를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단면적인, 우리가 서정시에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묘사를 할 때 단면만 그래 하는데 문인수시의 어떤 사람들은 다 보면 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가 문인수의 어떤 시의 어떤 특징,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연구가 되고, 이래 되면 더 섬세하게 정치하게 연구가 되겠지만도,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그 임창하 시인한테 미리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대구에 유독 첫 번째 시집을 버리려고 하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이 문인수 시인이고, 문인수 시인 앞에 이하석 시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하석 시인이 첫 번째 시집이 뭐냐 하면, 이동순 시인하고 같이 냈는 백자도락한 아주 얇은 시집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 두 사람이 대표적이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문인수 시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을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 사실은 두 번째 시집 해설을 제가 썼는데, 그 시집을 낼 때만 해도 실제로 문인수의 어떤 각성이라든가 성찰 같은 그런 것이 편림만 보였지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세 번째 시집, 뭐 뿔이라고 하는 어떤 민음새에서 나온 그 시집부터 문인수의 어떤 나름대로 각성이라고 할까,
그 전성기가 이제 전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시인이 시집 하나에서 좋은 시 하나를 쓸 수는 있어. 되게 그래 썼죠. 아무리 시를 잘 쓴다, 못 쓴다 하는 말을 하기 뭐한데, 어떤 시인의 경우에도 시집 하나에 좋은 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집의 전체를 다 고르게 유지한다 하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제 그런 시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또 좋은 시인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또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 작업하는 거,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일로서 사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게. 그러면, 사실 내가 짐작 열심히 했겠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맺혀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들. 되게 글쟁이들이 되게 보면 질투의 화신들이에요. 보면. 남종시 쓰면 그 꼴을 잘 못 봐요. 보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질투가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그 질투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에피소드인데,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늘어나도?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상이 1937년에 죽었습니다. 1937년, 1936년 10월에 도의를 하죠. 동경으로 갑니다. 그때 아마 결핵이 아주 심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에 연간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한 4, 5만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연간 환자가 한 40만 명 되면 한 10% 이상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10%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도양이라든가 김유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충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김소훈이 이상이 도쿄에 갔을 때 체제를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중에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소훈이라 하는 수필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뒤에 업적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문필가예요. 주로 수필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근데 김소훈의 이상 평전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정언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모았는데, 이상이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는 책이 그게 언제 나왔더라? 내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거기서 정언을 합니다. 이상의 사인이 뭐냐? 매독성 뇌의 결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독성 뇌의 결핵. 이게 말도 안 되는 병이에요. 이거는 이런 병은 사실 없어요. 보면 이런 병은 그 연구자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니까 거기는 연구하는 친구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사로서 활동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상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병은 없대요. 자, 그러면 왜 김소은이가 그 이상을 그렇게, 이상의 스폰서였는데 이상 앞에 매독이라고 하는 걸 넣었느냐?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상과 김소은 하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보면요. 혹시 잘못 이야기할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이건 질투다,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자, 이상은 1910년생이고 김소은은 1916년인가 17년생입니다. 한 몇 살 차이 나요. 몇 살 차이 나는데 그때 김소은은 그렇게 유명한 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청년 이 희대의 천재를 교류하는 김소은에게 이 친구를 잘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외에 이상이 사인 앞에 매독이라고 하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상이 난잡한 생활을 했다 하는 이미지가 튀어나오잖아요. 사인이 그러면, 병명이 그러면 왜 그랬었을까? 그냥 결핵이라 해도 돼요. 그건 다 결핵으로 병원에서도 결핵이라고 그게 있었을 테고, 다 그래, 이상이 결핵을 앓고 있는 걸 그랬는데, 물론 이상이 구멍이가도 동거를 하고, 어떤 그런 사창가를 많이 드나들었다 하는 것도 소문이 많이 났지만도, 그래도 그건 그 당시에 그렇게 헌결이 되지 않았던 일인데, 굳이 매독이라고 하는 말을 넣는 이유가 뭘까?
질투 때문에. 이 시대의 천재 앞에 뭔가 퀘션마크를 하나 부여함으로써 그게 자기 어떤 정언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 그런 어떤 조그만 공명심, 질투, 그런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왜 이쪽으로 갔지? 여하간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왜 어떻게 해서 문인수 씨가 세 번째 시집에 와서 변했는가? 뭐 김소은이가 있었는가? 문인수의 김소은이가 있었는가? 문인수의 어떤 거몽이가 있었는가? 굉장히 궁금한 문제예요, 그게. 같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늘 좋은 글을 쓰고 싶다 하는데 그때 매달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런 게 뭐 그게 되면 뭐 저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에 좋다 하는, 시에 좋다 하는 거는 약은 뭐든지 다 먹고 싶은 게 글 쓰는 사람들의 욕망인데 사회자가 제 대신에 옆에 통역을 잘해가 한번 여쭤봐요. 통역 좀 잘해주세요. 나도 같은 질문, 우리가 지금 질문을 따로따로 문자로 물었는데 다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세 사람이 똑같이 했네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새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더 웃기는 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약간 말만 바뀌었지. 그 배꼽에 김양원 선생님에 대해 이제 그 해설해 보면 이제 뭐 서정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서정 시는 한 토막 시 공간만으로도 전체를 거느리고 영혼에 닿으려는 욕망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선생님이. 그러면서 결코 충족할 수 없는 이 욕망이 시를 생산하도록 부추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시를 생산하도록 부추기는 원동력이 뭘까요? 이게 제가 이제 각 선생님들한테, 사실 문인수 선생님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새 선생님들한테 각각 이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방금 송재학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한 단어로. 질투네. 단답형이지만 이렇게 짧게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문인수 시인 질투심 참 많습니다. 네. 선생님 맞아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시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단어 하나만. 그러면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선생님? 1번 욕망, 2번 질투,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단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라고? 답니다. 응? 질투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혹시 사람 이름 될 수 있나요? 특히 한 사람. 저 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정말 저 시인 보면은 오늘 한번 공개해 보세요. 누굴 이기고 싶었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시인을 죽이고 싶었죠. 앵무새 죽이고. 선생님 돌아가실 때 지목하신대요. 지금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냐면 형님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건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자존심이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바둑을 못 둬요. 두 판 지면은 가서 바둑판 부숴버려야 돼. 다시 노름을 안 해요. 화투를 안 쳐요. 지는 거 싫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워낙 센 분인데 그것들이 결국 보면 인정에 대한 욕구예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문인수 씨를 이렇게 나는 꽃이 피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이크 지난 김에 제가 아까 한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문인수 씨의 어떤 어법 중에서 우리가 시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어떤 인식의 문제, 두 번째는 언어의 문제, 세 번째 그 언어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이미지의 이야기였는데 또 이미지와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으로서의 문인수 언어에 대한 문제를 내가 좀 언급을 아까 못해가지고 그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문인수 시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강렬한 리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무줄이 굉장히 탱탱해요.
우리는 느슨한데 일반 시인들보다 훨씬 길게 땡기가 나와버려요. 뭐 책임지든지 말든지 하고 땡겨가지고 탁 나와버리는 그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다가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5쪽에 보면 정막소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정막소리. 요거 보면은 그 문희수 시인이 어떤 식으로 리듬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언어를 축조하지, 시를 축조하는지 그 근거가 잘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언을 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보면은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산천도 정막도 산천에 들어있어요. 가지고 저 소리들 시끄럽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는 거역하는 것은 원래 시끄럽지만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래 정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거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막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여기 정막한 아버지 어머니 무덤가에 올라앉아서 보니까 코가 시끈거리고 코 풀고 나니 벼락나무꽃이 훌컥 하고 정막하다. 이 세 번째 단락. 여기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서 거득하고 불쾌하고 깊게 적게 풀리는 저 소리들, 정막이 소리를 더 많이 낸다.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그 A, B, C죠. 마지막에 그 소리의 부모님 말씀, 새소리, 매무소리, 하면소소리, 정막도 산천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겠다. 이렇게 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정막도 산천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마지막에 정막도 산천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완결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두 번째 행부터 보면은 정막도 복받치는 것, 넘치는 것, 소리를 내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행에 새소리, 매미소리, 하이문 소리라고 3번 반복하고 있죠. 저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정막소리로 계속 들어가는 중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시상을 전환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걸 받고서 거득하고 불쾌하고 길게 젖어 풀리는 저 소리. 이런 식으로 반복을 4번이나 계속해서 이것을 리듬을 점점 쌓아가는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막이 소리를 더 많이 낸다라는 역설적 인식으로 가져가고 있죠. 아까 대조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막이 더 소리를 낸다라는 인식적 새로운 어떤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막도 산천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는데 시의 전체적인 뼈대는 정막이 오히려 더 시끄럽다. 이 뼈를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가는 방식이 리듬을 계속 쌓아가지고 뒤집고 쌓고 뒤집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뼈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문희수 시인의 방식이고 그래서 리듬이 굉장히 아주 강렬해지죠. 그래서 그 문희수 시인의 어떤 매력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그 리듬의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 더 이야기해서는 리듬이 계속 나가면은 이게 갑갑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슬쩍슬쩍 유머를 넣어가지고 풀어내요. 보다시피 사명에 보면은 무슨 날도 아닌데 산소에 왔다는 것. 중간쯤 되면은 소주 몇 찬 걸치니 그것이 시끈거려서 냅다 코를 풀고 나니 벼락나무 왈칵 정막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는 뒤에 탁 매듭하는 이런 방식들이죠. 이게 이제 아주 일상적인 어법을 가지고 숨을 이렇게 막 쪼다가 팍 풀어내는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 풀었다 하는 방식의 문희수 시인의 리듬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뭐 계속 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한 중에 내가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까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를 방금 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음 행에 넘겨서 한 문장을 넘겨서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것들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의 리듬 어떤 패턴은 문희수 시인만 보여준 것 같아요. 다른 사례를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언어 리듬감을 우리가 가질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문희수식 이 문희수 스타일의 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그 송지학 시인이 말하는 언어죠, 언어. 문희수식 언어.
송지학 쌤 혹시 뭐 늦게 오셨는데 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약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낭독을 한 분만 더 듣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지금 30분이거든요. 윤일은 쌤하고 아까 장엄성 제가 소개해드린 패널 선생님 각각의 장옥관 선생님은 시의 작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송지학 선생님은 시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엄원태 선생님은 시의 변화에 대해서 쭉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정리가 다 됐을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장옥관 선생님 아까 그 첫 번째와 마지막 이제 시의 이제 첫 번째와 그냥 수미 상관으로 해서 결구를 첫 번째하고 짝을 이루어서 마무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즘 그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잖아요. 그 우리가 뭐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자들은 뭘 보고 갑니까? 인테리어가 잘 된 이런 집 카페들 보면 특징적으로 좀 찾아서 가는 편인데 저는 문인수 선생님의 이런 어떤 언어적인 축조법이 굉장히 그런 카페로 치면 굉장히 어떤 인테리어가 잘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기술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특징은 바로 이제 이 부조화 속에서 약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게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뭐 약간 저만의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단도직입이라든가 뭐 엉거주춤이라든가 툭툭 던짐, 결구 잘림 이런 방식의 어떤 언어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만 더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동시를 읽어주셔도 좋은데 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저는 마이크 들은 김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관이라는 이 한 줄짜리 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한 사람만 더 낭독 혹시 해줄 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에서 온 박화남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듣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문인수 선생님 더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 동강의 높은 새 시인의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아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길은 식물의 물관부와 같은 것일까? 한참 빨려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혼이 문득 새로 눈뜨거나 피어나는 데가 있다. 거기가 무수한 길의 끝이요 시작이었다. 여행시란 없다. 정선에서 우포늪에서 섬진강에서 나는 잠시 서 있었고 그때 내 삶의 공기가 보였다. 그걸 베껴 적었다. 감사합니다. 길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인수 선생님을 모시고 연민의 거리에서 사랑의 거리까지 진행을 맡은 임창하였고 나머지 선생님들 같이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한 마디만 형님. 잡고 있을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또 춥고 고맙습니다. 좋다. 또 집에 들어갔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파킨슨을 알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되고 방금 하려고 그랬던 말도 마이크를 잡으면 달아나버려요. 하려고 했던 말도 달아나고 파킨슨병이라 가지고.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려주셔서.